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유튜브와 와운의 동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받아야 되겠죠. 작년에는 저는 별로 못 받았어요. 작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죠. 뭐 관세 막 때려 맞고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조금 좀 불안하고 외국인 이탈과 개인들도 해외로 다 나가 버리고 좀 조금 좀 아쉬웠던 한 해였는데 올해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인제 지금 뭐 반도체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갔지만은 결국 인제 들어왔던 물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주식시장에 머문 이 상황에서는 다른 가치주 혹은 또 성장주 소외되어 있던 종목 쪽으로 좀 옮겨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두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중에서 올라가야 될 종목인데 못 올라갔던 종목들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유동성이 좀 들어오니까 그런 종목들도 인제 수혜가 좀 되겠죠. 음. 어 그 좀 진단 좀 해 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깐 종목을 막 매일매일 단타를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정 주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올해 인제 2달 동안에 판 겁니다. 근데 연초에는 목표가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고 인제 중순으로 가면서 5월 달에 한 번 그리고 8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인제 연간 목표가를 제가 인제 그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그 연간 목표가에 주가가 인제 도달하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제 매도 종목들은 인제 거의 하반기에 인제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뭐 아무튼 오른 종목이 있고 한도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해 4 분기 실적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익 실현을 오늘 했어요, 펀드그룹은.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 공개 방송에서 요런 종목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의류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데 화장품 유통 사업까지 추가를 해 가지고 향후 성장 전망이 되게 좋은 종목인데 이런 게 좀 피곤해요.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게 좀 저는 싫어요. 이게 좀 삐질삐질 가야지 매도할 때도 좀 편하게 느긋하게 매도를 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오늘장 어저께 입장에서는 오늘장 올라갈 줄 알고 '오늘 한번 기다려 볼까? 쪼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미국장 안 좋으니까 갑자기 제가 여기서 차익 실현이 확 나왔죠. 그래서 이 가격에서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좀 아쉽게 원래 64% 였는데 한 56% 에 마감을 했고요. 샘표식품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샘표 식품을 또 언급을 했어요. 실적이 무진장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대두 가격이 폭등을 했던 것 때문에 그 러우 전쟁 때문에 폭등을 했잖아요. 그 폭등한 것 때문에 수년간 그 실적이 좀 안 좋다가 최근에 인제 판가를 인상을 했는데 판매 가격을 인상 그러니까 간장이죠. 대표적인 제품들 한 20-30 개인가요? 그 평균적으로 한 7-8% 정도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근데 그 가격 인상을 한 시점에서 대두 가격 즉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가가 확 떨어지니까 판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 인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겠다.' 했는데 네 국세청에서 지금 강력한 지금 세무조사가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 일가가 좀 뭐 편법으로 뭔가 잘못한 게 좀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과징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대표이사 가족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 속에서는 들고 갈 수가 없죠. 과징금 나오면은 아니 저평가된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올해 1 분기 때 아마 과징금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2026 년도 한 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건데 뭐 작년도 실적 좋아졌다고 원래 실적이라는 게 지난해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실적마저도 좋아지면은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큰데 갑자기 그것이 딱 안 되니까 물 건너간 거죠. 투자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외적인 일들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것들. 그래서 좀 종목을 좀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 종목에 비중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거 뭐 거의 뭐 6 개월 이상 막 들고 가다가 갑자기 뭐 하나 사건 터져 버리면 6 개월 동안 들고 갔던 꼴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올랐던 게 주가는 다 급락할 거 아니에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확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스코어가 지금 이 정도고 아마 하반기에 가서는 평균 수익률 50%대 이상에 있는 종목들이 대거 이쪽에 좀 이제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인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오일리 빅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안 했던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AI다, 뭐 반도체, 뭐 로봇 그리고 뭐 전력 관련된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니깐 다른 쪽의 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안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OLED도 지금 빅사이클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몇 개 종목에서는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OLED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도 제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주가들이. 그리고 실적도 이제 본격화돼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아직은 그 본격화 안 된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 쪽에 좀 투자하시기가 좀 '너무 좀 베이스가 높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다른 새로운 성장 섹터를 찾는 분들은 한번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완벽한 팩트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고도의 통찰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팩트가 완벽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성장 스토리라는 그 서사라고 요즘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사가 그 서사에 대한 적중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해야지 왜냐면 빅사이클 종목들은 좀 오래 들고 있어야지 큰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에요, 빅사이클은. 단기 급등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들고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오랫동안 들고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보면은 오늘은 그냥 종목 얘기하면서 덕산 네오록스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록스고요. 대표적인 거죠. 최근에 지금 오늘 조정을 좀 크게 받았어요. 이 급등을 하니까 차익 매물이 확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인제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노림수를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또 증가할 수 있으니까 다음 장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여기서 독립식으로 한번 쪼금씩 쪼금씩 사셔 가지고 매입 단가를 좀 뭐 가능한 한 낮출 수 있거나 저점 근처에서 사시려면요. 여러 번에 나눠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빅사이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올해 안에는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럼 뭐 한 40% 이상이죠. 그다음에는 74,000원 정고점을 내년도는 뚫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꽤 높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고 2028 년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덕산 네오록스는 소재 쪽이고 장비 쪽에서는 이미 인제 시작된 종목은 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 OLED 그 장비 이쪽 공급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인제 급등을 해 버렸죠. 시장에서 인제 원했던 수주가 나온 거예요. 중국 쪽에서 수주가 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인제 '아 뭔가 시작됐구나.'
왜냐면 OLED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인제 성장이 나왔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장비에 대한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두 종목 말고는 특별히 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반등한 OLED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개별 종목을 딱 하나만 예시를 들면서 왜 이게 빅사이클인지를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애플이죠. 애플이 IT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가면요, 나머지 IT 기업들도 다 그쪽으로 가고요. 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의 트렌드를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아이폰이 드디어 인제 2026 년도 하반기로 추정되고 있는데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출시 배경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기능적인 차별화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구나 지금 AI 스마트폰 쪽은 삼성한테 일단 내어줬잖아요. 자존심을 많이 구겼죠. 그러면은 인제 아이폰도 뭔가를 해야 돼요. 이대로 있으면은 그냥 노땅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폴더블 폰은 무조건 OLED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OLED를 만들어야 되느냐? 두께 때문에.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많아요, 폴더블 폰이. 그래서 이 OLED 패널의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전력을 좀 덜 먹어요. LCD 탭이 한 30% 정도의 전력을 덜 먹습니다. 그리고 두께 감소가 가능해요. 폴더블 폰은 딱 접으면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는 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들어갔던 필름형 그런 것들을 좀 빼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평광판입니다. 그 평광판을 제거하면 또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평광판은 이 빛을 한쪽으로 쏜다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평광판이 없으면 빛이 난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블랙 PDL이라는 것을 대체합니다, 평광판을. 근데 이 블랙 PDL은 덕산 네록스가 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갤럭시 폴더블 폰에 계속적으로 공급했던, 그래서 인제 기술력과 품질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블랙 PDL 그러면 뭐 세계 최고죠. 덕산 네록스가. 이게 마진이 좋아요. 기존 뭐 다른 거 OLED 대비 1.5 배가 비싸요, 가격이. 그만큼 마진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또 BOE도 애플에다가 패널을 공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모두 탈락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탈락, BOE도 탈락. BOE는 뭐 들어갈 수도 없죠. 이제는 미국 때문에 못 하죠. LG 디스플레이가 탈락됐던 이유는 딱 그거예요. 폴더블 폰은 디스플레이를 접는 거잖아요. 그럼 접으면은 거기 구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애플이 가장 신경 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애플 모델에서는 최초로 그 폰을 딱 내놨는데 거기 구김이 딱 있어 버리면 그건 세계적 망신이 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그 시장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근데 삼성을 왜 선택을 했냐? LG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은 이걸 만든 게 거의 7 년째거든요. 7년 동안 만들면서 점점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인제 품질 면에서는 일단은 뭐 넘버 원이기 때문에, LG도 만들었지만은 한 역사가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삼성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삼성한테 그냥 물량을 밀어준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 업체가 뛰어들면은 가격을 단가를 막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플 쪽에서는. 애플이 가격은 낮추지 못하죠. 삼성이 단독으로 들어가면 삼성이 부르는 것, 그 가격을 그냥 줘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것들이 인제 덕산 네오록스한테도 수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제 폴더블 폰이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뭐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의 그냥 밑반찬 하나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대세? 네,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동안 삼성한테만 그 폴더블 폰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그쵸, 휴대폰 제조사 아이폰 쪽에 그 모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덕산 실적은 더 확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이게 보니까 여기 볼게요. 기존 OLED 소재의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20% 에서 25% 예요. 근데 블랙 PDL은 35% 에서 40% 수준입니다. 거의 독점적 지금 그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폰 쪽은 블랙 PDL은 그냥 덕산 네오룩스가 그냥 독식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제 OLED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고가의 블랙 PDL이 폴더블 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바 타입의 일반 스마트폰에도 이제는 대중적으로 적용이 된다. 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더 이상의 그 혁신적인 기능이 탑재가 되는 쪽의 전쟁이 아니라 저전력입니다. 저전력. 배터리 덜 먹게끔 하는 거. 왜냐면 지금 5G부터 이 고전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5G 때문에 고전압 때문에 핸드폰이 뜨거워지니까 거기에 또 방열판을 또 집어넣고 또 뭐가 있으니까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점점 성능 좋은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막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는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가 그 디바이스에 그냥 하드웨어에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 AI까지 탑재가 됐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앱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성능이 더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능 좋은 스마트폰요, 배터리를 엄청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야, 아침에 충전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니까 배터리가 뭐 거의 그냥 엔코 수준이 된다." 뭐 이러니깐, 실제 제 와이프가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처음에 샀는데 "여보, 나 배터리 지금 40% 밖에 안 남았어. 점심시간 쪼끔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배터리 소모가 큰 거예요. 휴대폰은 엄청나게 뜨겁고.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제조사들은요, 어떻게 하면 단 1% 라도 배터리를 덜 먹게끔 하는 게 지금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전력과 두께 감소와의 전쟁 중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회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블랙 PDL을 많이 탑재하자. 좀 비싸더라도. 이게. 왜냐? 이러면 안 팔려요. 전력 배터리 소모가 많고 두께가 두꺼우면요, 다른 말로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블랙 PDL을 넣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동안 폴더블 폰에만 한정적으로 등록이 됐는데 2026년도에는 갤럭시 S 모델에, 울트라 모델에 탑재가 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런 걸 딱 탑재하게 된다면 또 경쟁 모델에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삼성은 배터리 소모량이 적네. 그리고 더 얇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소비자 사이에서 품질 경쟁에서 이미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아이폰 쪽에서도 이 바 타입 있잖아요. 이쪽 폴더블 폰 말고 일반 스마트폰에도 블랙 PDA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여러 스마트폰 모델에 적용이 되면은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OLED의 빅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진짜는 뒤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는 실적이 좋아져요. 아,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IT 기기라는 게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대 시장은 노트북이죠. 노트북 같은 경우. 노트북과 자동차 쪽입니다. 그 두 개를 좀 얘기할게요. 거기는 스마트폰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이쪽은. 그러니까 좀 '면적만 넓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애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IT 기기의 어떤 중심이라고. 애플이 뭔가를 하게 되면 다 쫓아서 한다. 애플이 노트북에다가, 그 태블릿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휴대용이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휴대용은 배터리 소모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아이패드를 이게 콘센트를 꽂고 아이패드를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노트북은 사무실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노트북도 원천적으로는 휴대성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거는 품질,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 불안불안하고. 어? '내 노트북은 배터리가 금방 난다.' 이래 버리면 사람들이 그거 사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AI가 또 디바이스에 또 탑재가 된대요, 노트북에도. PC 노트북에도 AI 기능이 어떤 어플이 아니라. 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깐 결국은 전력 소모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럼 뭔가 전력을 덜 먹는 거를 그 뭐 뭘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뺐다? LCD 기판을 뺐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북은 모두 LCD 기판이에요. 삼성에서 특정 모델에 대해서는 그 노트북에 대해서 OLED를 탑재하고도 그랬어요. 거기 뭐 펜으로 좀 적기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끔. 갤럭시 북이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삼성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LCD 기판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또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노트북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7%도 안 돼요. 7%도. 이러니깐 다른 제조사들이 지금 OLED로 인제 에 전환되는 그 뭔가의 트리거가 뭐냐? 애플입니다. 애플이 2026 년도 드디어 아이패드 미니하고 맥북 프로, 이거 노트북이죠. OLED로 전환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얘네들이 이걸 전환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노트북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휴렛 패커드, 또 하나 있다면 델, 엄청나잖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OLED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노트북의 성능은 애플이 더 성능 좋은 맥북을 만들었으니까 걔네들도 더 성능 좋은 AI 기능이 들어간 뭔가 노트북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많으니까 OLED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가끔 요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요즘 반도체 가격 올라가 가지고 노트북이 뭐 1 0 0 원, 150만 원이었던 게 300만 원이다. 그 누가 사냐?" 자, 그거는 가정용이고요. 진짜 큰 시장은 공공기관과 기업입니다. 보통 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2 년에 한 번, 저 때는, 네, 라떼는 2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줬어요, 회사에서. 노트북이 됐든 PC가 됐든 원하는 사양 같은 거 딱 얘기하면은 나는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케이. 2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좀 느려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인제 데이터 용량도 좀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꿔 줘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가정용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좀 부담되면은 뭐 '아, 1년 있다 사지.' 뭐 이럴 수 있어 가지고 교체 수요가 좀 뒤로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뭐 회사 자금이나 인제 이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죠. 그리고 또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 가지고 안 바꿔 주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직원들의 능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노트북 수요 감소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에는, 네, 여기도 인제 전반적으로 삼성 디스플뿐만 아니라 LG 쪽도 수혜가 있죠. LG도 스마트폰 쪽보다는 좀 대형 OLED 쪽에서는 좀 괜찮으니까 아마 같이 수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보통 단순하게 그 면적이 그냥 스마트폰보다 한 4배 정도가 많으니까 '소재 사용량이 많아진다.'라는 거 단순 계산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예, 이 면적이 큰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요. 그 아이패드 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패널
기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어디 부딪혀 가지고 쪼끔. 노트북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폰보다는 좀 많이 써야 돼요. 좀 오랫동안 좀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수명 그리고 오랫동안 켜 놓죠. 스마트폰은 잠깐 켜 놓잖아요. 잠깐 보다가 이러는데 노트북은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루 뭐 8 시간 동안 계속 켜 놓고 있잖아요. 그 이상도 켜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명, 사용 시간이 깁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이게 투 스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겹으로 쌓아야 돼요. 예. 한 겹이 아니라 이 패널 층을 한 겹이 아닌 OLED 층을 두 겹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면적이 4 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뭐 8 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에요. 왜냐? 그냥 이 OLED 패널을 두 개를 그냥 본드 붙이듯이 붙여 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겹으로 갖는 것도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게. 되게 비싸져요, 그러면.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두 겹을 붙여 놓는다고 갑자기 뭐 수명이 길어지고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냥 거기에 좀 어려운 좀 기술이 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뭐 단위까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고단가가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두 겹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릴 것 같고 노트북은 교체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인제 전 세계적인 노트북들이 점진적으로 OLED로 전환되는 거 이게 교체 수요에 맞게끔 전환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안정적으로 OLED 쪽의 시장이 크게 열린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차량용도 이게 또 엄청난 시장이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전 차량용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그 계기판만 인제 생각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차량용 OLED는 연평균 29%의 성장이면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볼게요. 2024년도,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다가 OLED가 탑재가 됐는데 2024년도 요 정도 되면은 '여기서 갔다가 더 이상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2024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출하했던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OLED를 탑재한 게 1% 에서 2.8% 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100대 중에서 한 98 대나 99 대는 다 LCD 내지는 뭐 아날로그 그런 어 뭐 그런 것들이 인제 됐다는 얘기고 OLED는 100대 중에서 1-2 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앞으로 인제 성장 여력이 있는데 그러면 왜 자동차 쪽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소비자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처럼 엔진 성능을 따지나요? 소음 이런 거 성능 따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편의 시설을 따지잖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나 대신에 브레이크를 밟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이게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계기판에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디스플레이판에서.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도 그렇고 자동차 시트부터 그렇고 모든 것들이 계기판에서 화면으로 좀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디스플레이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계기판 정도 조그만 게 아니라 그것이 운전석을 팍 뚫고 나와 가지고 저기 조수석 있죠.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를 선택하는 구조가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뭐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악 듣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능 뭐 이제는 스마트폰하고 자동차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자동 뭐 시동을 뭐 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동 시동이 아니라 뭐 자동 결제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다 보여주는 건데 그 디스플레이 화면이 조수석뿐만 아니라 저 뒷좌석 사장님석 있죠. 거기까지 갑니다. 사장님들 예전에 출근할 때 신문 봤잖아요. 요즘 신문을 누가 봐요? 디스플레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뒷좌석 디스플레이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왜 OLED가 들어가느냐? 그냥 LCD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도 돼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직접 봤어요. 제네시스를 어떤 분이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장난하냐?"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디스플레이 패널 있죠. 거기에 인제 이게 터치 스크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브 셔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냐? 이건 소비자 기만이다." 자기는 당연히 될 줄 알았대요.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그 손으로 누르면은 그게 반응할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막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7천만 원씩이나 쳐받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2억 짜리 랜드로버를 몰고 다니는 소비자가 화가 나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막 올렸는데 걔는 LCD예요, 그 기판도. 눌렀는데 반응 속도가 거의 0.5 초? 뭐 이런 너무 느린 거예요. 운전하다가 눌렀는데 두 번 누르게 된대요. 작동이 안 되는 줄 알고. 너무 느리다는 거야. LCD 기판으로 터치 스크린을 만드니까 반응 속도가 느린 겁니다. OLED로 하면은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난 운전하면서 뭐 눌렀어야 팍 빨리 돼야 되잖아요. 왜 두 번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 위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자동차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엔진, 소음, 내구성, 지금은 뭐다? 달라졌잖아요. 또 지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내 디자인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내 디자인. 근데 실내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자동차 시트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자동차 시트는 요즘 뭐 가죽도 아니고 인제 합성 피혁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가 옛날에는 평면이었죠. 유리기판을 쓰니까 LCD 같은 경우는 평면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곡선미를 강조해요. 유려하게 휘어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이뻐 보여요. 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딱 탔을 때 확 느낄 수 있는 그 감성 있잖아요. 그것들이 인제 OLED 쪽이 LCD보다는 그쪽의 선택사양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자동차 쪽은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있고요. 휘어지고 있고요. 터치 스크린이 되고 있고요. LCD는 그러니깐 저가 자동차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갈 것 같고 고가 자동차 내지는 중고가 자동차 쪽으로 OLED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OLED는 도대체 뭐가 다른데? 자, 이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고가의 OLED가 들어갑니다. 왜냐, 자동차는 내한성, 내열성, 내구성이 모두 좋아야 돼요. 내열성, 내한성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영하 20 도까지 그 이상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겨울날, 추운 날. 다른 국가에는 영하 40 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견뎌야 돼요. 두 번째, 뜨거운 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한 이 정도 될걸요? 여름철 주차장에다가 야외 주차장에다가 참 영상 90 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OLED가 이걸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내한성과 내열성을 다 견뎌야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 한 10 년을 타잖아요. 아니 OLED 디스플레이가 소모품도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 뭐 배터리 교체하듯이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써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는 또 진동이 있잖아요. 내구성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깐 극강의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얌전한 소재가 아니라 극강의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스마트폰 쓰면서 40 도에 쓰고 영상 90 도에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쓰지도 않고. 그러니깐 똑같아요. 투 스택 패널. 싱글 스택이 아니라 그 두 겹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깐 그 양이 많이 들어가고 또 OLED 그 소재 자체가 이런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특별 소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재 쪽의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안성도 좋아야 돼요. 자동차는 밤에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낮에 탈 때는 유리창에 아무리 좀 까맣게 썬팅을 하더라도
결국은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어두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시한성을 높게끔 하기 위해서는 LCD보다 OLED가 훨씬 좋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구성도 높고 그러니까 차량용 스펙이 극강입니다. 이것이 인제 앞으로 고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 두 가지 IT 쪽에 IT 기기 노트북, 태블릿 PC 중심으로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있잖아요. 그런 쪽도 인제 좀 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거. 그런 쪽으로 또 수혜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언급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IT 쪽이 전반적으로 OLED 쪽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차량용 쪽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거 견딜 수 있어?' LCD하고 OLED 가격이랑 이제 차이가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OLED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규모의 경제 때문에 단가가 좀 낮아졌어요. 반대로 OLED 쪽으로 대체가 많이 되니까 LCD 생산은 좀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LG 디스플레이 그 공장 그 메가겠죠 중국에다가. 그리고 삼성은 이미 다 손 다 털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제 LCD를 생산 안 한다. 중국에서만 일부 업체들이 지금 BOE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과거만큼 LCD 생산량이 줄으니까 어떻게 해요? LCD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OLED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중저가가 아니라 약간 중고가 시장에서 OLED가 탑재가 되겠죠. 하이엔드급이라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또 하나 있다면은 OLED를 우리나라하고 중국 두 국가에서 만들잖아요. 이거 좀 볼게요. 요거 볼게요. 아 여기에서 안 내용이 안 나왔네. 예 좀 크게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 공공기관 자 이렇게 됐어요. 뭐 민간 기업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미국 정부가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27 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 까먹었네요. 그 내년이에요. 중국산 OLED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왜냐면 그 중국산 중국 애들이 그 뭐 자꾸 디스플레이나 그 뭐 카메라 렌즈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해킹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아예 그냥 못 하게 했어요. "반스를 엄청나게 때려 버리겠다." 금지를 시켜 버렸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된다? 민간 기업도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최근에 인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포드 자동차가 중국산 OLED를 그동안 좀 탑재를 한 모델이 있었나 봐요, 포드 쪽에서. 근데 걔네가 한국산으로 바꿨대요. 왜냐면은 아니 지금 중국산 거 쓰다가 2027 년도 거 한국산으로 바꾸게 되면은 나중에 중국산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리콜이 일어나면은 중국 업체들한테 AS 해 달라 그러면 걔네들이 해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우리하고 계약을 끊었는데 임마 이제 와 가지고 우리한테 뭐 해 달라고 시끄러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도. 이 아마 공공기관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예 기간을 준 거죠. 근데 지금부터 바꿔라 이 얘기예요. 또 하나 미국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유럽은요? 자, 유럽이 중국산을 쓰네 마네 유럽이 결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뭐다? 글로벌 IT 대문자로 쓰죠. 글로벌 IT 제조사가 유럽 시장은 상관없으니까 중국산 유럽에 보낼 것은 중국산 OLED를 쓰고 미국에다가 보낼 거는 한국산을 쓰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걔네들이 수요 예측을 확실히 해 가지고 특정 재고는 중국산, 특정 재고는 한국산 이렇게 될까요? 안 되죠. 아니 그게 유럽에서 남아 도는 거
미국에다가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테슬라처럼 중국 시장에다가 팔려고 내놨다가 안 팔려 가지고 한국에다가 파는 것처럼 유럽에다가 팔려고 중국산으로 OLED를 탑재한 노트북을 와장창 많이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유럽에서는 안 팔리고 미국에서 수요가 높아 버리면은 그 노트북 미국에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못 팔죠.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다? 한국산. 한국산 OLED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 유럽은 괜찮겠지. 아시아는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인제 중국산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인제 갇혀 있게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는 한국 시장이 독주 체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전 세계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는 국내 OLED 업체가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부터 저는 오늘 인제 덕산 네오록스를 좀 추천을 했고요. 다른 좋은 또 기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기왕 한 김에 덕산 네오록스의 그 실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볼게요. 최근에 실적이 나왔어요. 2025 년도 매출 확 올라간 거 보세요. 이게 인제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인제 이 사이클이 있었어요.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사이클이 일으키는데 스마트폰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OLED가 뭐 스마트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스마트폰의 그 교체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떨 때는 수요가 좋아지다가 그다음부터는 교체 주기 때문에 안 바꾸고 떨어지고 뭐 이런 쪽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 그리고 IT 기기 쪽으로 탑재가 되면서 전방 산업이 좀 넓어지면서 특정 분야의 영향도가 쪼끔 떨어졌죠. 일단 2025 년도 갑자기 매출액이 급등을 해 버렸어요. 매출 급등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아이폰 쪽에서 원래 아이폰이 모델이 4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2 개만 2 개만 OLED를 썼다가 아이폰 17 부터는 4개 모델로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제 확 올라간 거고 2026 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OLED의 그 수요 그쵸. 그쪽 때문에 인제 애플 때문에 애플 덕이 더 크겠죠. 2026 년도 애플 덕. 2027 년도도 애플 덕이 인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인제 전 세계적인 IT 기기들이 OLED 쪽으로 일단 탑재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2028 년도 저 백로그 너머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으로 보게 된다면은 인제 단기적으로만 좀 볼게요. 뭐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간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버하고 빅 사이클 정도, 빅 사이클 정도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거대 시장인 자동차 시장과 IT 기기 시장이 또 인제 새롭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TV 쪽은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TV 쪽은. 가격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그냥 LCD로만 봐도 충분해요. QLED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의. QLED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LCD잖아요, 이게. 말장난으로 그 LED라고 했지 사실상 뭐 LCD고 그리고 OLED나 LCD나 TV 쪽에서 있는 방송 쪽은 독수리 눈깔 아니면은 구분을 못 합니다, 해상도를. 왜 그러냐면은 그 화질이 좋으려면요. 방송국 카메라가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방송국들이 먹기 힘들잖아요 지금. 방송국들 돈 버는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그 고가의 카메라들이나 그 시스템을 그 엄청난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송출 그거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TV 쪽은 구분을 못 해요 그걸. 그 전자제품 파는 데에서 보시는 거는 그건 방송이 아니라 다른 거고요. 그건. 그 CD 같은 거 돌리는 거고요. TV 보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V 쪽은 별로예요. TV 쪽은 별로고
그 모니터 중에서 게이밍 모니터는 좀 굉장히 큰 걸 원하잖아요. 그게 또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쵸. 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OLED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그쪽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게이밍 시장이 그렇게 커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고 유튜브 쇼츠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어 여러분들 게임주 사실 때 고민 잘 하셔야 돼요. 게임은요. 시간 날 때 시간 킬링 타임 그러니까 시간 죽이기 용도예요. 그쵸. 옛날에는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죠. 시간 남아 돌면 친구 만나서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뛰어놀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이키의 최대의 적이 누구다? 게임. 게임에서 나이키의 최대의 적이었어요. 아디다스가 아니라. 그리고 게임이 나와 가지고 그 시장을 다 먹었죠, 여가 시간에. 근데 지금의 여가 시간 사람들이 뭐 한다? 게임을 안 해요. 출퇴근할 때 사람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뭐 한다? 쇼츠 봅니다, 쇼츠. 쇼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쇼츠.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요즘은 과거 예전만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모바일 게임이 타격이 더 커요, 오히려 PC 게임보다. PC 게임은 그냥 앉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얘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어 말 나온 김에 네. 이런 성장이 고성장의 예상이 좀 되고요. 올해 높게 올라가네요, 순이익 성장이. 2027 년도는 높게 연평균 32%의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PER 목표 PER은 한 2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 옛날에 25 까지 줬는데 일단은 20 정도로 낮게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2026 년도 추정되는 PER은 14 정도, 13.9. 2027 년도는 11.2.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6만 원하고 올해는 6만 원, 내년도는 7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6만 원 정도 보시고 그 7만 5천 원 요렇게 보시고 단계별로 이거는 올해 안에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좀 지지고 볶으면서 가겠죠. 거기서 속지 마세요. 막 올라가서 좋은데 그다음 날 주가 떨어진다고 실망하고 뭐 내다 팔고 그러지 마시고 이 빅사이클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나 빅사이클이나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큰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도 인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시고 인제 실적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 컨센서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가가 7.8%가 떨어진 것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난 거고 이 안에서 적립식으로 좀 사시게 된다면은 뭐 괜찮은 가격에 사시게 되는 거고 일단 사시면은 마음속으로 '야 올해 팔기는 좀 아깝고 내년도에 혹은 내후년도 그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덕산 네오릭스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기업이고요. 실제로는 세계 1 위입니다. 1등 기업은 이제 미국에 있는 UDC인가 뭐 이런 데가 하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OLED에 대한 그 원천 기술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별로 만들지 않고 누가 만들면은 특허료를 그냥 받는 애들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인제 공급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덕산네오릭스가 세계 1 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 음 그리고 전방에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거의 인제 거의 뭐 피를 섞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단 예전에 설비 투자한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좀 8.6 세대 그쪽 그 그쪽에도 인제 어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애플에서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강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시 제가 어저께 추천했던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정해한 방송인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인제 가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의 방식을 한번 바꿔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추천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 들어와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가격이 싸요. 저는 400,000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건 화요일 날 했는데 요거는 너무 아까워 가지고 오늘도 방송하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면은 화요일 날 방송했던 건 볼게요. 연간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요. 이거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인데 너무 싸요. 연평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기업을 골라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매출액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업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영업이익률의 등락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 얘네가 자회사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가 적자였어요. 근데 적자폭이 커지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저평가야?" "당연히 저평가지. 너희들 인마 새끼들 다 흑자 다 적자인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볼게요. 자, 이 기업은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안정적으로 올라갔던 기업의 대표 자회사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 자릿수고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게 문제였다? 이런 애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56% 막 이랬어요. 이러니까는 시장에서 뭐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회사가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일감이 없었어요. 얘네가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 그 OEM 기업인데 그동안 물량이 안 들어왔다가 최근에 드디어 바이오 시밀러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요. 그 신약 있죠. 신약 그 오리지널 약이 만기가 돼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오리지널 약은 안 팔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요. 20년 특허가 만료가 돼 가지고 이게 시장 규모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감을 얘네들이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럽과 미국에 인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이라는 게 그 만성 질환자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줄질 않고 계속 그래서 국가별로 공급이 점점 전개가 되겠죠. 증가가 되겠죠. 국가별 인제 침투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약은 감기약이 아닙니다. 감기약은 감기 나오면 안 먹잖아요. 만성 질환자는 계속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 거고 영업이익률은 한 20% 대가 나올 거예요. 왜냐? 원재료를 얘가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재료는 걔네들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 변동비라고 그러죠. 원재료 구입비가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업이익 성장률도 무시하게 좋죠. 원재료를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공장만 임대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자회사 세 번째 자회사는 계속적으로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얘들이 그 첨단 그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규 고객사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냈어요. 설비 문제 때문에. 또 하나 기업은 시스템을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물류나 이런 것들은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고질적인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분산되어서 지출되었던 비용을 하나로 그냥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쩌다가 인제 영업이익률 흑자가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회사가 지금 흑자 전환을 하게 됐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올해 1 분기 앞으로 인제 5월 달에 발표가 되죠. 영업이익이 인제 35%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건. 전망. 실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전망치라는 걸 가지고 좀 접근해 보고요. 근데 자회사가 저렇게 흑자 전환폭이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매출 성장과 함께 지금까지도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 자회사들이 이제는 구조적인 흑자 전환을 맞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러한 성장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2025 년도 실적 나왔어요. 발표됐습니다. 잠정 실적입니다. 83%가 일단 올라가고 연평균 업계에서는 한 11% 씩 올라가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가 인제 중요해요. 이 기업이 지금 저평가에다가 시장에서 너무 지금
그 제약회사가 PR이 평소에 한 12, 12, 10 여기서 있는 것도 좀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약회사 보면 뭐 시장 만드는 기업들은 뭐 40 까지 넘어가고 50, 100 까지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저평가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회사들이 뭐 4개 중에 3 개가 적자였는데 누가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이 인제 모든 자회사가 흑자 전환하니까 PR이 6.8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오늘 주가 어제였나? 아무튼 6.8이 됩니다. 이건 저평가잖아요. 지금 시장에 6.8 짜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얘네 이마 맞박에 박혀 있지가 않아요. 왜냐? 잠정 실적이라서 아직 이것이 공식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공식화된다? 3월 말에 감사 보고서가 나와서 그러니까 어 연간 실적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4월 초에 바뀌게 돼요. 4월 초에 인제 각 증권사하고 네이버 그쪽에서 싹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팁을 드릴게요. 4 분기 실적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은 3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를 또 다루는 데가 있어요. 누가 다룬다? FN 가이드가 다룹니다. FN 가이드가 다루면은 네이버나 증권사의 PER이 바뀌는 거 수작업을 해요. 사람이 합니다, 그거.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 가지고 한 뒤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4월 초 이때 PER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럼 사람들이 서치를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분기 실적 같은 걸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연간 확정된 실적으로 딱 봤을 때 저평가가 이때 확 부각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예요. 6.8에 대해서 싸다라는 것까지 인식이 되지만은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싸다고 올라가지는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뭐가 뭐 얘네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악재가 있나? 아니 왜 이렇게 싸지? 이러면서 약간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6.8에다가 이건 2025년도 실적이잖아요. 2026년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이게 딱 발표가 딱 되잖아요. 이거 언제 발표된다? 5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한 달 차이로 발표가 돼요. 한 달 차이로. 4분기는 3월 말에 발표가 되지만은 4월 달에 PR이 표기가 되고 이게 표기가 되고 그러면 이런 낮은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1분기 실적마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저평가인데 올해 실적도 이렇게 좋아져? 그러면 그다음부터 인제 폭풍 매수세가 들어와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이상하게 3 분기 실적 그리고 4 분기 실적 나왔는데 주가가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사 가지고 그다음에 일 1분기 실적이 나오는 5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요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팩트를 근거를 해 가지고 완벽한 팩트잖아요, 이것들은. 그쵸. 물론 인제 1분기 실적이 이만큼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변동성은 좀 존재합니다마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흐름 추세상. 인제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미 리포트가 올라와 있고요. 여기 게시판에 가시면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쌉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분석 리포트 보기 있잖아요. 그 리포트 올린 거 이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은 좀 아니 다음 주 화요일은 하루 좀 쉬어요. 쉬는 대신에 그 쉬고 금요일 날에는 방송을 하거든요. 금요일 날 추천주를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2월 20 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어 희한한 종목이 하나 좀 있어 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9 시죠. 좋네요. 얘네가 원래 이런 사업을 했던 기업이 아닌데 갑자기 얘네들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반도체 별로 이렇게 뭐 시덥지 않은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아니 얘네가 갑자기 자동차 쪽에 반도체를 만들었네요. 그 그래서 현대차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에. 근데 현대차가 점차 인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아지니까 하이브리드 쪽에 좀 많이 들어가요, 얘네 제품들이. 근데 지금 현대차가 전략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종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전 세계 3 인가 그렇잖아요. 2 위인가 3 인가 그러죠 지금. 그 일본 도요타가 1 위인가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준비하느라고 하이브리드 쪽은 소홀히 해 가지고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아무튼 뭐 그런 쪽이 있는데 실적이 믿을 수 없는 지금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특히 2028 년도는 회사 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 쪽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회사 쪽에서는 무슨 깡으로 저렇게 실적을 전망을 했느냐. 이미 거래처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그 "저때쯤 되면 저만큼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현대차에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만큼 물량을 주문할 것이다." 왜? 차량의 판매 예상 판매 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델별로. 그쵸. 그래서 "야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정도를 주문을 할게." 그래야지 얘네들이 그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뽑고 뭐 하고. 근데 이게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성장이 나와요. 물론 인제 이런 전망치 같은 경우가 제가 가치 투자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 사람 피 말리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예? 그 그 항상 그렇잖아요. 뭐 대박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쪽박 종목으로 바뀌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기술주에다가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좀 점잖은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매기 한 마리 좀 풀어 놓으려고 요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쪼끔만 가져가서 투자하시면 돼요, 쪼끔만. 어차피 이 좀 길게 가면은 더 큰 수확을 얻을 종목들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은요 많이 가져가면 장기 투자 못 해요. 쪼끔. '야 나 이 돈 잃어도 돼. 없어도 될 돈. 없어도 될 돈. 내 인생에 어떠한 스크래치도 안 날 정도의 비중으로만 딱 가져가게 되면은 네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해도 안 팔고요. 주가가 급락해도 안 팔아요.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가 민감도가 좀 높아요. 그 주가의 이 변화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이익도 한 이 정도로 일단은 업계에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2026 년도 올해부터 인제 실적이 나오는데 근데 보통 인제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PER이 얼마인가 그러면 이게 참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반도체도 사이클에 있는 D램 같은 가격 사이클에 있는 것은 PER을 높게 안 줍니다. 언젠가 그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PER이 안 높잖아요. 근데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딱 팔리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그게 팔려 나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영속성, 수요에 대한 영속성과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PR이 20 이상은 줘요. 그래서 제가 20 까지 주기는 뭐하고 15 하고 20 사이에서 18 정도를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2026 년도는 초기 시동 거는 거. 올해는 그냥 이 정도로 시동 걸고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 이게 하프란 뜻입니다. 2027 년도 하프. 이건 2027 년도 말. 이 정도 될 만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는 이러한 성장이 가능하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경쟁사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성장하는 것은 항상 파리가 껴요, 파리가. 현대차가 얘네한테만 물량 주겠습니까? 다른 애 있으면 "야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그래 가지고 서로 경쟁을 막 시켜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없어요. 경쟁사가 해외 업체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가 해외 업체보다 가격을 더 낮게 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내 경쟁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얘기는 품질 테스트에 통과가 됐대요. 그거는 인제 현대차에서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기관에서 또 그 품질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정해 놓은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어떤 표준이 있죠. 표준 기능. 그 부분을 통과를 했어요. 통과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니까 네, 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종목은 손을 잘 안 대는데 네, 그래도 좀 매운맛 하나는 들어갈 필요가 좀 있다. 너무 순한 맛 위주로 종목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오셔 가지고 그때 오시면 되겠네요. 연휴 끝나고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가격은 이렇게 해 놓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